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 딱 6개월 만에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속 좁은 남편과 이혼한 은하정이에요. 세상 좋아 보이던 남편의 겉모습 때문에 이혼했다고 지인들에게 말을 꺼냈을 때 처음 듣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세상 좋은 사람이 헤어지자고 말할 정도면.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타인을 배려한다고 회사 내에서도 소문났었기에 이혼했다는 소리가 남편 입에서 나온 순간 다들 지레짐작으로 제가 잘못한 줄 알았고요. 너 반전 영화 좋아해?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면 너 깜짝 놀랄걸? 아니, 그 인간이 다시 보일 거다. 뭘 알고나 말해. 그럴 때면 전 너무 당연하게 제가 아니라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며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치부하죠. 그리고 남편의 본성, 본색을 말하는 순간 정말? 하면서 그럴 리가 있냐고 묻는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공감으로 바뀌며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이 틀렸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기도 했었네요. 예전에 TV에서 70이 넘어서도 활발하게 방송하는 연예인이 나왔었는데요. 젊을 때 대비해 40년 넘게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던 비결을 묻더라고요. 그때 그 연예인이 했던 말이 손해보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해되세요?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지 못해 안달이고 손해보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저 역시 그 답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걸 예상이라도 한 듯 요즘 MZ세대를 저격해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돌아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눈앞의 이득으로 모든 걸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알 수 없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 이혼하면서부터였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남편을 보고 나니 어떤 말인지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입을 덮고 자는 부인에게까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건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이혼 이야기가 제 입이 아닌 전 남편이라는 작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어이없었지만 덕분에 이혼은 쉬웠지만요. 왜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모든 남자들이 연애 땐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네요. 그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회사 동료로 만난 남편이었기에 평판이 워낙 좋았기에 더 의심 없이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건 어릴 때 엄마의 말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금슬이 정말 좋으신 부부였어요. 그 밑바탕은 아빠의 엄청난 노력이 있다는 걸 다 커서 알았지만요. 아빠는 술을 드셔도 엄마랑 같이 집에서 이야기하며 마시는 정도였거든요. 항상 엄마와 함께하는 아빠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가정이라는 건 항상 함께하는 거구나 막연하게 생각했죠. 장 보는 거, 산책하는 거, 영화 보는 거, TV 뉴스나 드라마 등 아빠가 일할 때 빼고는 항상 함께 하셨으니까요.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면 다 돈이야. 버는 건 한정돼 있는데 남 만나서 돈만 쓴다? 그런 남자는 안 만나야 해. 내 식구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도 가족이랑 하고 시간 보내는 만큼 사이가 더 돈독해지니까. 자식들 다 크면 결국 남는 게 둘인데 밖으로만 돌고 밖에서 남한테 돈 쓰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 알았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네 아빠 같은 사람만 만나. 엄마는 항상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 틈만 나는 대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돈을 벌고 밖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벌더라도 가족 위할 줄 알고
가족을 위해 돈 쓰는 사람이 문제도 없고 진짜 좋은 남자라고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이야기하자면 아빠는 구민회관 같은 곳에서 강사로 일하셨어요. 어르신 대상으로 노래교실 같은 걸 하셨는데 워낙 말솜씨가 좋으셔서 항상 인기 강자 중 하나셨죠. 큰 돈벌이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난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씩 가족여행도 가고 몇 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였으니까요. 엄마가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아빠가 특별한 취미가 있거나 그래서 씀씀이가 해프셨던 것도 아니셨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소한 즐거움으로 사는 가정에서 자랐기에 저 역시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검소하게 자란 만큼 동요심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엄마 말을 들으며 은연중에 내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건 결국 대학교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며 내 용돈벌이로 살게 만들더라고요. 어렴풋 부모님 인생과 내 인생을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 강한 끌림이 있었고요. 남편은 우선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사람이었는데 워낙 평판이 좋아서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서글거리고 배려의 아이콘이라 불려서 윗사람 아랫사람 다 좋아하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회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날 우연히 마주치면서 눈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인원수가 50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 둘 다 대리급이니 안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신기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시간이 비슷해서 어느 순간부터 겹치는 날들이 많았어요. 일주일 중, 하루 중 그렇게 확률을 좁혀간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뵙네요. 지난번 책 벌써 다 읽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재밌어서 금방 읽히더라고요. 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꽤 두꺼웠는데. 두껍긴 한데 문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술술 읽히던걸요. 소설책 좋아하시면 한번 보세요. 제법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가볍게 인사하던 사이에서 책 이야기를 하던 사이로 주말에 무엇을 하냐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비슷한 점들이 많았기에 더 빠르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취미는 책 읽기나 집에서 영화 보기든 큰돈 들이지 않고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졌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었고 막연하게 결혼한다면 엄마 말처럼 큰돈 안 쓰는 취미를 가진 사람과 한다고 생각했으니 저는 더 빠르게 빠지게 되었죠. 또 하나, 호감을 가게 만드는 건 술을 좋아하지만 흥청망청 마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집에서 가볍게 한 잔 마시는 성향이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게 더해지니 점점 더 그와 보내는 시간들이 좋아지더라고요. 회사 평판이 좋았던 건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항상 다른 사람들 먼저 타라고 잡아주고 자신은 마지막에 타는 것. 회식을 하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쪽부터 채우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앉는 등 항상 타인을 배려한다고 매너 좋다고 평판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처음에 반전 이야기한 거 아시죠? 남들이 좋다고 봤던 이런 작은 부분들이 완전히 자기 편하자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야 이혼까지 가면서 그 속내를 속속들이 알았으니 그런 행동들이 다 자기를 위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도 그럴 리 없다며 남편의 행동에 의미를 두는 회사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그 남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주려고요.
우선 앞에 두 가지 일에 대한 반전을 알려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건 맨 마지막에 타면서 자신이 문 앞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결혼 후엔 한 번도 저와 있을 때 그런 적 없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회사에서 문을 잡아주면 사람들이 남편 탈 때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고마우니 자리를 더 만들어주려고 했고요. 회식 때 안쪽부터 자리를 채운 건 주방과 가까운 곳이 음식 리필도 쉽고 화장실 가기도 쉬우며 조용히 일어나 먼저 집으로 가기도 수월했다는 점이죠. 이런 실체를 제가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아닌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먼저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지만 저 역시 반전의 여왕이라고 한방 시원하게 먹여서 아쉬운 점은 없지만요. 여하튼 그렇게 만나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는데 나이가 둘 다 어리지 않으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회사 사람으로 주변 평판이 둘 다 좋았으니 결혼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이 강사일 하시면 그래도 수입이 있으신 거네? 오빠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시고 아빠는 경비원 하셔. 다행이다. 우리 아빠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들 분도 일하셔서. 요즘 아이 하나만 낳아도 뒷바라지 하는데 돈 많이 든다는데 적어도 부모님 부양하는 부담감은 없겠어. 결혼 전 이런 말이 오갔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 현실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둘이 함께 사는 순간부터 서서히 이 남자 뭐지? 싶은 포인트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신혼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에서 시작했어요. 둘 다 대리급으로 돈을 빌리면 빌릴 수 있지만 무리해서 좋은 집을 빌리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의미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출하지 않는 선에서 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가 저렴했죠. 둘 다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성격이었기에 초기에 집을 구하고 생활하는 것조차 신혼의 로망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건 첫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였죠. 그동안 집 정리하고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고 야근하느라 같이 여유를 부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처음 치맥 한잔하며 축구 경기를 보자고 했던 날이었어요. 나 1층 내려갔다 올게. 왜, 편의점 가게? 아니,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배달기사한테 미안하잖아. 바람도 쐴 겸 나가 있다가 음식 받아 올라올게.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정말 손해보기 싫어하는 나와 다르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4층이던 5층이던 음식을 시키면 배달료 속에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굳이 1층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못했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워낙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알았다고 말하고 TV를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을 들고 왔어요. 치킨 봉지를 전달받았는데 배달기사가 손을 댄 듯 봉지가 뜯어져 있었죠. 와, 요즘도 이래? 배달기사가 뭐 빼먹는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도 내가 주문한 걸 먹는 것도 처음이네. 어디다 전화해야지? 가게? 배달업체? 황당해서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저에게 평온하게 웃으며 쳐다보는 남편을 보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마 이런 것까지 배려해서 이해하자고 넘어가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예상을 보기 좋게 깨부수며 등 뒤에서 슬그머니 먹다 남은 뒷다리를 꺼냈어요. 전화하지 마. 내가 먼저 하나 먹었어. 계단 올라오는데 냄새가 너무 맛있잖아. 그러면서 배시시 웃는데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둘 다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저녁 식사 대신 치킨에 맥주 한잔 하려고 8시가 다 되도록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치킨을 뜯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문제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피자 박스가 왜 이래? 설마 또 올라오다가 하나 먹은 거야?
오, 냄새가 너무 맛있잖아. 그리고 진짜 금방 만들어서 방금 왔나 봐. 치즈가 얼마나 뜨겁던지 먹다가 입천장 데일 뻔했다니깐? 그러면서 웃는데 피자 소스가 앞니빨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 리 없는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웃는데 슬슬 짜증이 났죠. 그렇다고 매번 올라오면서 먹으면 어떡해. 나는 누가 먹다 남은 거 먹는 느낌이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같이 먹으려고 시킨 거고 내가 남도 아니고 까다롭긴. 피자 시켰다. 빨리 먹자. 저를 예민충으로 치부하더니 피자 박스를 열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요. 배는 고팠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게 같이 먹기 싫어졌어요.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다가 자기 배부르니 물었죠. 그럼 남은 피자 냉장고에 넣어두냐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쌓이고 나니 눈이 방법을 써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내려가서 받는다고 했더니 이 남자 뭐라는 줄 아세요? 설마 너 내가 그동안 한두 개 먹으면서 왔다고 치사하게 너도 그러는 거 아니지? 매번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서 설마 그럴 리 없겠지? 그지? 그때 제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아쉽네요. 아마 예상들 하셨거나 아니면 저 말을 들었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도 썩은 미소 날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답니다.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거구나. 자신이 한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건 치사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던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이 시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인드가 전체적인 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 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숨기고 회사에선 그렇게 평판이 좋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다가 강주은 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탤런트 최민수의 배우자로 함께 살아온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 강주은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주은이가 번 건 주은이 거고 내가 번 돈도 다 주은이 거야. 그러니까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해맑게 웃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행복해 보였어요. 강주은 님이 처음 번 돈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 돈을 안 쓰고 어느 날 돌려주었다면서 당신이 쓴 돈을 자기가 어떻게 쓰냐고 최민수 씨가 말했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신이 번 돈도 다 와이프 거라고 말했다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세상 상남자 스타일의 최민수 씨가 아내에겐 한없이 자상하구나 싶으면서 용돈 받아 쓴다는 그 모습까지 의외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 알면서 웃으면서 말을 꺼냈죠. 오빠, 내가 번 돈은 내 거고 오빠가 번 돈도 다 내 거지?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번 돈이 다 네 거야? 반대지. 내가 번 돈은 내 거고 네가 번 돈은 내 거지.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벌잖아. 안 그래? 어이가 없었죠. 물론 저 역시 네 돈 내 돈의 개념을 모두 내 돈이라고 말했으니 쌍방이라면 할 말 없지만 적어도 더 벌고 덜 벌고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버는 돈 모두 두 사람이 소유하는 게 맞으니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내 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은 실생활에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은 저에게 허락받지 않고 마구 사용했는데 사실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고 남편이 남도 아니니 저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오빠 드라이기 썼어? 그거 비싼 거라며? 그래서 나도 좀 썼어. 왜? 아까워? 누가 아깝대? 사용했으면 내 화장대 서랍에 다시 넣어줘야지. 사용하려고 보면 없으니까 묻는 거잖아. 네 화장대 서랍이 없으면 화장실에 있겠지. 그거 좀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래?
가져다 줘. 자, 여기 있어. 나처럼 자상한 남편도 없다. 마누라 드라이기도 가져다 주고. 그치?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아니, 아무리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자신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했으면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비싼 걸 사용해서 아깝냐는 둥. 멀리 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러 가는 게 귀찮냐는 둥.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으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처음엔 이렇다 저렇다 말하며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지만 자꾸 쌓이다 보면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어차피 넌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너 내 면도기 썼어? 다리털 좀 밀었어.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내일 온대.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나 이따 약속 있어서. 근데 왜? 뭐? 다리털을 밀었다고? 너 이게 얼마짜리 면도기인 줄 알고나 하는 소리야? 왜? 내가 쓰는 게 아까워? 지난번 제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그게 뭐 어떠냐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투로 말하면서 일부러 더 느끼라고 그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따라했네요. 아니, 누가 아깝대. 고장나면 어떻게 하려고 다리털을 위냐는 거지. AS도 유료로 해야 하는데 고장나면 어쩌려고. 내 다리털이 오빠 턱수염보다 더 적고 털도 약한데 별걸 다 걱정해. 사용 설명서에도 문제 없다고 써있어. 그리고 사용하고 제자리에 뒀고. 그럼 된 거잖아. 왜 그래?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내 물건은 고장나도 어차피 쓰다 보면 고장나는 거. 그게 뭔 문제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그게 어떤 물건이든 제가 사용하면 찝찝해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저도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을 더 길게 하는 건 싫은데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제 성격이라 그런지 보란 듯이 신경 안 쓰고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기 것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키려 들면서 제 물건은 더 함부로 쓰는 남편을 보니 그나마 남았던 정도 미련 없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가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갑자기 주말에 긴급 회의가 잡혔어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 최종 기획안 넘겨야 하는데 금요일에 와서 이것저것 수정 요청하고 주말에 회의 잡고. 정말 클라이언트들은 왜 이럴까? 뭐 별 수 있나? 다들 집중해서 빨리 끝내자고. 팀장님도 한숨을 쉬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약 단계까지 와서 엎어버릴 수도 없고 다른 팀원들도 다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총 금액이 억 단위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오빠, 나 회사 갔다 올게. 점심때쯤에는 끝날 것 같아. 남편은 침대에서 늘어져 있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번호였는데 평소에 주말 오전엔 잠만 자는 애가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해서 급하게 받았죠. 언니, 나 지금 너무 아파. 배가 진짜 미치겠어. 어떻게 하지? 목소리가 떨리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동생이 원래 아픈 걸 잘 참는 스타일인데 전화까지 할 정도면 정말 아픈 거구나 싶었거든요. 제 동생은 어릴 때 골절상을 입고도 괜찮다고 우기다가 병원에서 깁스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애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언제부터? 새벽부터 배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진짜 죽을 것 같아. 걷지도 못하겠어. 언니, 나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여행 중이니까 말하지 말고.
동생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는데 저는 회의실에 있으니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가자니 지금 제 담당하는 파트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렇다고 동생을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를 논의하는 중이라 1시간만 더 있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 집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 미안해. 은영이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응급실 가야 할 것 같다는데 나는 지금 회의 중이라 못 빠져나가겠어. 미안하지만 먼저 병원 가서 동생 좀 봐줄 수 있어? 뭐? 처제가? 얼마나 아픈데? 전화 너머로 남편이 마지못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다행히 거절하지 않고 바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았죠. 걷지 못할 정도래. 새벽부터 배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니까 맹장일 수도 있어. 빨리 가줘. 내가 1시간 안에 회의 끝내고 바로 갈게. 그래 알았어. 처제한테 말해. 내가 지금 바로 간다고. 남편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의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급한 상황에는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생한테는 다시 전화해서 형부가 먼저 간다고 하고 저는 정신없이 회의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의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없어서 더 불안했죠. 좋은 소식이면 바로 전화가 왔을 텐데 연락이 없다는 건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운전도 빨리 했는데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수납창고에서 뭔가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달려가서 동생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아, 왔어? 처제 지금 진료 끝나고 입원 수속하고 있어. 맹장염 초기래. 다행히 심하지 않아서 수술은 안 해도 되고 며칠 입원해서 약물 치료 받으면 된대.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수술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구나 싶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해? 응급진료비 결제하고 있어. 입원비는 내일 입원실에서 따로 하면 되는데 응급실 진료비랑 각종 검사비가 20만 원 정도 나왔거든. 처제가 카드가 없다고 해서 내가 결제했어.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저 역시 주차하고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결제까지 해주고 동생 일을 봐주니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든든하구나 싶었죠. 다 지나고 보니 일부러 수납창고 사람들 들으라는 듯 자세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걸 알았지만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동생이 휠체어에 앉아서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하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언니 왔어? 나 형부 덕분에 살았어. 형부 아니었으면 진료비도 못 내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형부 진짜 고마워요. 동생이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뭉클했어요. 평소에 무뚝뚝한 동생이 저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 동생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정말 많이 무서웠나 보다 생각했네요. 형부,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구급차를 타고 오느라 지갑 챙길 겨를도 없이. 동생이 진짜 미안한지 눈물까지 글썽이는 걸 보니까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죠. 갚을 거 없다고 제가 말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버렸어요. 처제,
그런 걱정 말고 아픈 거 나 신경 써. 고작 20만 원 가지고 뭔 소리야. 형부가 그만한 능력도 없어 보여? 아프지나 마. 알았지? 남편이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쪼잔한 면이 있긴 해도 정말 가족에겐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쌓았던 감정이 신기하게 가족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니 흐려지는 듯 했죠. 동생을 병실까지 데려다주고 간호사님께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에 저희는 집으로 향했죠. 병실에서 나올 때까지도 남편은 정말 세심하게 동생을 챙기더라고요. 물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고 베개 높이도 조절해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분 좋게 차에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이 작게 했는데 저를 의식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커지더니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이씨 진짜.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엔 진짜 무슨 이유인지 몰랐고 아니라고 하니까 제 귀를 의심했는데 남편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좀 전에 병원에서 보던 따뜻한 표정과 전혀 달랐거든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고 입꼬리도 내려가 있고 마치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말은 아니라는데 계속 뭔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가느라 피곤한 건가 싶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은하야, 솔직히 말해봐. 너 일부러 그랬지? 뭘 내가 일부러 했다는 거야? 처제 말이야. 네가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나보고 가라고 한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회의 간 거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어제 저녁에 팀장님 전화 받을 때 오빠도 있었으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은영이가 아픈 걸 미리 알고 회의도 알았다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계산하고 한 거야. 어차피 내가 결제할 거 알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나 먼저 가보라고 한 거지. 자기 돈 아니라고 아예 신경을 안 쓰나 보네.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그걸 계산적이라고 몰아가다니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은영이 아픈 거 보고 왔잖아. 새벽부터 갑자기 아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뭘 계산했다는 거야? 그래, 아픈 건 알겠어. 그런데 왜 내가 내 돈을 내야 해? 내 동생도 아니고 네 동생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등골이 선래지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병원에서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무슨 말이 그래. 아까 은영이가 그 돈 준다니까 됐다며. 형부를 뭘로 보냐고 세상 좋은 사람처럼 굴더니 뭐? 왜 돈을 내야 하냐고? 그럼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 불러줘야 했어? 포만 나게? 내가 말하기 전에 은하 네가 말했으면 되잖아. 네가 주겠다든가. 솔직히 내가 네 동생 용돈 주려고 뻣빠지게 일한 줄 알아?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아파서 병원비 내준 걸 용돈이라고 치부하고 20만 원에 없는 폰까지 잡아놓고 남 탓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작 20만 원에 뼈 빠지게 일한다는 표현도 훅 켰어요. 그리고 이 남자 그릇이 고작 이거였구나 싶은 게 좀 전까지 다르게 보았던, 아니 보려고 애썼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도 동시에 알았네요. 오빠가 지금 하는 말이 정상적으로 들려? 고작 2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거야? 20만 원이 작은 돈이야? 그럼 내가 내지 그랬어. 아 맞다. 처제주 너도 똑같이 작정한 건 아니지만 정말 우연히 둘 다 지갑이 없었지? 남편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제가 사기를 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차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야 진짜 미쳤나? 내가 언제 계산하고 그랬다고? 미쳤다고?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자기 가족 챙기려고 남 돈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니네 가족 ATM이야? ATM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해서 가족이 된 사이인데 급한 상황에서도 20만 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니. 그것도 아까까지 동생 앞에서는 그렇게 자상한 형부 행세를 하더니요. 20만 원 계좌이체로 바로 보내줄게. 저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차가운 말투로 핸드폰을 켜고 은행 어플에 들어갔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문제라고. 너 같은 사람이랑은 정말 못 살겠어.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는 남편이 선 넘는 말을 먼저 꺼냈죠. 그래? 그래서 어쩌자고. 이혼해. 정말 단칼에 말하더라고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이에요. 좋아. 저도 바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가 결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거 알지? 깔끔하게 갈라서자.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빠르게 협의 이혼이 진행되었네요. 자녀가 없으니까 1개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죠.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 그리고 결혼하면서 산 TV나 냉장고 같은 기본 가전제품들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각자 월급은 각자 통장에서 관리하고 생활비도 거의 반반씩 냈으니까 따로 나눌 것도 없었고요. 1개월 숙려기간이 끝나고 최종 이혼 확정이 났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이혼했다는 걸 밝히기 창피할 정도로 2번 다시 이 인간과 상종하기 싫었네요. 이혼이 모두 정리되고 나서 저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빌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괜찮은 곳이 나와서 바로 계약했죠. 새 집은 주상복합 아파트 30평대였는데 이전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좋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도 좋고 무엇보다 출퇴근이 너무 편해졌죠. 이혼 후 새 출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일 야근이 계속되었어요.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은데 내일 또 9시 출근이야. 이러다 죽겠네. 나도 집이 멀어서 지하철 망차도 끊어졌어. 택시 타고 가면 3만 원인데 차라리 찜질방에서 자고 올까? 여직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한 집이 회사와 정말 가깝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우리 집에서 씻고 좀 쉬다 갈래? 나 이제 회사 앞에 살거든. 걸어서 10분이야. 정말? 신혼 지 뭐든지 1년도 안 된 거 아니야? 가도 돼? 김 대리님 집에 계신 거 아니야? 없어. 자세한 건 가서 얘기해 줄게. 가자. 그래서 여직원 4명이 함께 제 집으로 향했어요. 다들 야근에 지쳐서 정말 고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대리님 여기 살아요? 여기 되게 좋은 곳 아니에요? 와, 주상복합이네. 여기 집값 비싸지 않아? 진짜 좋다. 회사도 가깝고 시설도 부럽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운 좋게 구했어 라고 대답했는데 집 안에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 대리님, 인테리어 진짜 예뻐요. 이거 다 새로 했어요? 아니, 전 주인이 하던 대로 그냥 살아. 급하게 이사 오느라 인테리어하고 뭐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 급하게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김대리님 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집안에 남자 물품이 하나도 없는 걸 눈치챈 사원이 말하는데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나 이혼했어. 그래서 새로 이사 온 거야. 뭐? 이혼했다고? 정말요? 언제요? 왜요? 동료들이 일제히 놀라면서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했어요. 얼마 전에 협의 이혼했어. 성격 차이랄까.
뭐 그런 거야. 자세한 건 말하기 좀 그래.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새 집도 되게 좋아 보여요. 다들 자세히 묻지 않고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샤워도 하고 잠깐 쉬다가 다음날 출근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은하야, 나 좀 보자. 사무실 입구에서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사무실 전체가 다 조용해졌어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여기 회사인데. 저는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조용히 말했는데 전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야, 너 소문 좀 잠재워. 사실대로 말해. 네가 해명해 줘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소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바람 피워서 위자료 많이 줬다고. 그래서 네가 좋은 집 샀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다녀. 네가 집 보여주면서 위자료를 샀다고 했다며?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동료들이 제 집에 왔을 때 이혼 사실과 새 집을 보고 나서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았어요. 사무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수근거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갑자기 좋은 집으로 어떻게 이사 갔겠어? 집들이 때 봐서 알잖아. 빌라에서 주상복합.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그래, 나도 들었어. 위자료 많이 받았다고. 바람만 핀 게 아니라 애를 숨겼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 직원들까지요. 전 남편은 더욱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혼한 거잖아. 왜 내가 바람 폈다고 거짓말을 해? 나 그런 말 안 했어.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럼 뭐야? 숨겨둔 남자라도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네 월급으로 무슨 수로 주상복합 30평에 살아? 돈 많은 남자 만났지? 사실대로 말해.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20만 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해놓고 지금 와서 제가 바람을 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꼴이 우스웠죠.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게, 갑자기 좋은 집으로. 뭔가 있었나 보네. 조용히 해봐요. 당사자가 말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진실만 말할게요. 그 집은 저희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뭐? 아버님이? 무슨 돈으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둥서방이라도 붙잡았다는 소리 창피한 건 아나 보지? 전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아빠가 작곡가세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작곡가? 네, 90년대부터 활동하신 작곡가세요. 히트곡이 한두 개 있긴 하지만 준히트를 친 곡들이 꽤 많아요. 특히 노래방에서 계속 불리는 곡들이 있어서 꾸준한 저작권료 수입이 있거든요.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F 음악이나 드라마 OST도 많이 작업하셔서 다양한 루트로 수입이 발생해요. 저작권료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해하실까봐 오해 없으라고 자세하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우리 결혼할 땐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전 회사 사람들을 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큰맘 먹고 사주신 거예요. 제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셨던 분인데 쪼잔한 남편 만나 동생 병원비 20만 원 낸 걸로 생색냈다는 이야기 들으시곤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요.
주위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작곡가라니 부럽다. 저작권료는 사후 70년까지 보호라는데 은들이 이제 돈 걱정 없겠네 등등. 좀 전까지 저희 결혼이, 이혼이 이슈였다면 이제 저희 아빠 직업이 이슈로 떠오른 거죠. 전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더니 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말도 안 돼. 고작 20만 원 때문에 내가 내복을 쳤다니. 희미하게 들리는 전 남편의 말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치사한 전 남편다웠네요.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배려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제가 이혼한 진짜 이유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엘리베이터를 잡아줬던 것부터 회식 자리 등 사람들이 그동안의 남편 행동들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올린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 후 남편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 좁은 바닥이라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문이 이미 퍼져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계속 탈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뼈 빠지게 번다던 그 20만 원도 이제 못 벌게 생겼어요. 인생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아직도 못 믿어해요. 어찌나 포장을 잘했든지 제가 다 지어낸 이야기로 믿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주위에 정말 이런 남자 보신 적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니 예전에 TV에서 본 그 연예인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손해보면 된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치사하게 따지지 않고 크게 사는 게 결국은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전 남편 같은 사람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 편하게 살자고요. 분명 더 좋은 일들이 돌아올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